아가, 내가 차려준 미역국 다 먹은 거 맞니? 뱃속의 아기는 이상한 느낌은 없고?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대답했어요. 그 미역국이요? 아가씨가 다 뺏어 먹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간 시누이의 방안.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중이던 시누이가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미역국에 약을 타 저와 제 아이를 노리다가 자신의 친딸을 유산시킨 시어머니. 하지만 이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 탐욕스러운 모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5년 차였어요. 시험관 시술만 7번이었습니다. 주사바늘 자국으로 멍든 배를 끌어안고 화장실 변기 앞에서 토하던 새벽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민준아, 이거 봐. 두 줄이야. 남편 강민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아야, 정말 고생했어. 정말로. 남편은 제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시댁 어른들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댁 본가 거실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가문의 절대 권력자이신 시할아버지 강태진 회장님께서 상석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임신했습니다. 8주 됐어요.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할아버지께서 짚고 계시던 지팡이를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정말 고맙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증손주를 보는구나. 저는 시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부족한 며느리한테 너무 과한 말씀이세요. 시할아버지께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시더니 좌중을 향해 헛기침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같은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을 텐데 내 오늘 모두 앞에서 분명히 못 받겠다. 나한테 중손주를 제일 먼저 안겨주는 자식한테 강남의 빌딩을 상속할 거다. 시어머니 윤혜경이 들고 있던 첫 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어색하게 끌어올리며 항변했지만 시할아버지께서는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한번 쾅 내리치셨습니다. 누가 먼저 가문의 핏줄을 잇느냐, 그걸 따지는 거다. 수아 뱃속 아이가 첫 증손주라면 수아한테 상속할 거다. 시누이 강유라는 소파에 앉은 채 제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던 시누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입가에 억지 웃음을 띠며 시할아버지께 다가가셨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아직 출산까지 한참 남았는데. 내 결정은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도?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끝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거실에 남은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살벌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시댁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시누이 강유라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던 시누이가 하필 제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애미야, 임신 초기에는 유산되기 쉽다더라. 우리 유라보다 네가 먼저 가졌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일 모르는 거다. 빌딩이 누구한테 갈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찌나 섬뜩했는지 저는 그날 밤새 뱃속에 아이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친딸 강유라의 아이를 첫 증손주로 만들어 빌딩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나 무서워.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수아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명절 전날이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부산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미야, 명절인데 본가 좀 와서 도와다오. 사람 많이 오니까 일손이 더 필요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도 달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전 부치고 송편을 빚으라며 몰아붙이는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손님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애미야, 너는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푹 쉬거라. 부엌 일은 내가 할게. 시어머니 손길이 제 등을 토닥일 때 저는 까닭 모를 한기를 느꼈어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퇴했다니까. 처층 손주 가진 몸 아니냐. 누워서 쉬어. 저는 손님방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콧노래가 어딘지 섬뜩하게만 들렸어요. 부엌에서 미역국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올 때까지도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손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애미야, 일어났니? 사모한테 좋은 약재 넣고 푹 끓였다. 어서 식탁으로 와. 식탁 위에는 화려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차린 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너 먹이려고 새벽부터 했지? 시어머니 입가에 걸린 미소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먹어. 나는 점심 장 좀 봐야겠다. 손 큰 집안의 명절인데 부족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친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김이 오르는 미역국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부스스한 머리에 신누이가 포크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신누이는 식탁 위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어요. 이게 다 뭐야? 새언니 거야? 네, 어머님이 차려주셨어요. 신우이가 제가 잡고 있던 숟가락을 거칠게 빼앗으며 자기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모한테 좋은 거라며? 그럼 내가 먹어야지. 새언니는 다른 거 먹어. 아가씨,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시끄러워. 부정 몇 개월 차이로 100억짜리 빌딩까지 가로챈 주제. 미역국 한 그릇도 양보를 못해? 신우이가 미역국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빌딩 상속 발표 이후로 신우이는 저를 볼 때마다 으르렁거렸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드세요, 그럼. 저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미역국을 후루룩 들이키는 소리가 식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얄미운 신우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저 뱃속의 아이를 천천히 쓰다듬고만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곧장 식탁 위 빈 그릇을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쟁걸음으로 식탁 앞에 다가서며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애미야, 미역국 다 먹었니? 몸은 어때? 뱃속 아기는 어디 이상한 데 없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미역국은 제가 안 먹었어요. 아가씨가 다 드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방문을 부서질 듯 거칠게 열어젖히고 뛰어들어가셨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뒤를 따라 시누이의 방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시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잠옷 아래로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 있었고 시누이의 입가에서도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정신 차려라. 엄마야, 엄마. 시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시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쥐어짜고 있었어요. 안 돼. 우리 유라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빨리 와주세요. 임산부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한남동 000번지요. 빨리요, 빨리.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신우이의 곁으로 다가가 손목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은 희미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핏기 잃은 입술로 뭐라 중얼거리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19부터 부른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우이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저는 무거운 배를 감싸 안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시댁 마당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멀찌감치 떨어진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에서 급히 차를 몰고 올라온 남편이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너는 어디 안 다쳤어? 민준아, 난 괜찮아. 근데 아가씨가... 일단 너부터 진정해. 호흡 천천히, 천천히. 남편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할아버지께서 비서를 앞세우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었어요. 시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버님, 우리 유라가요.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뱃속의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벗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빠됩니다. 환자분이 임산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한약재를 다량 섭취하신 것 같습니다. 자궁 수축을 강하게 일으키는 약초인데 거의 치사량 수준이었어요. 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꽉 쥐며 한 발짝 다가서셨습니다. 한약재라니, 어디서 그런 걸 먹었다는 거요? 그건 가족분들이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고 저는 의학적 소견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내온 그 미역국, 산모에게 좋은 약재를 넣었다며 자랑하시던 그 그릇, 시누이가 빼앗아 먹은 그 국이었습니다. 민준아, 그 미역국이... 무슨 미역국? 무슨 말이야, 수아야? 저는 입을 떼려 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먼저 떨어졌어요. 사모분 생명은 간신히 지켰는데 뱃속의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재 부작용으로 심장이 멈춘 것 같아요. 유산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으며 통곡을 터뜨리셨어요. 시할아버지께서는 지팡이로 복도 바닥을 쾅쾅 내리치시더니 사자 같은 호통을 토해내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임산부한테 그딴 약을 먹인 놈이 있다는 거냐? 내 그놈을 반드시 잡아내서 뼈를 갈아 마시겠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막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미역국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그 국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할아버님,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더니 제 멱살을 거머쥐며 짐승처럼 달려드셨습니다. 복도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이년아, 네가 그랬지. 네가 우리 유라한테 그 짓을 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놓으세요. 빌딩 뺏길까봐 우리 유라 죽이려고 그랬지? 다 알아. 다 안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아귀는 무서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인연이 우리 유라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빌딩이 유라 아이한테 갈까봐 그랬다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미역국에 뭘 타는 거. 어머님, 그 국은 어머님이 직접 끓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닥쳐, 이 살인자야. 우리 유라 새끼 죽인 살인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멱살이 잡힌 채로 시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시할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말이냐?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한 거냐? 할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국을 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아가씨가 제 국을 빼앗아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제 옆에서 시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수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포증은 무슨 포증이야? 지 마누라니까 감싸는 거지. 평소에 유라랑 재산 가지고 얼마나 다퉜는지 이 집안 사람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시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빌딩 상속 발표 이후로 시누이가 저에게 으르렁거렸던 일들이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정반대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누이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유라가 그동안 새언니한테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빌딩 가져가려고 안달이라며. 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이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제 목소리를 덮어버렸어요. 복도에 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호소했어요. 할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일단 다들 집으로 돌아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구나.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끝으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서셨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혀왔어요. 투고 봐라. 네가 한 짓 백일아에 드러나게 해줄 테니까. 병원 주차장으로 나오는 동안 제 다리는 자꾸만 후들거렸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저의 세상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희 부부는 시할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시댁 본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거실 가운데에는 시할아버지가 등받이 의자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쥐고 흐느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시댁 가사도우미 박씨 아주머니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어제 아침에 본 그대로 말해보세요. 회장님, 제가 정말 봤습니다. 새 며느님이 부엌에서 미역국에 무슨 가루를 넣으시는걸요. 저는 박씨 아주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저런 거짓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아침에 부엌은 어머님이 쓰시고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님이 어머님 안 계실 때 몰래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손수건을 떼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묘하게 비틀려 있었어요. 아버님,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약봉투였습니다. 제가 난임 치료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처방받았던 우울증 약 봉투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님. 2년 정신과 약 먹는 년이에요. 임신하고 호르몬 변하니까 정신줄 놓은 거라고요. 어머님, 그건 제가 시험관 시술 받을 때 잠깐 먹은 약이에요. 어떻게 그걸로 사람을 미친 사람 만드세요? 아버님, 무서워요. 인연이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워요. 우리 유라 죽인 거로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거실 안쪽에서 휠체어를 탄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유산의 충격에 야윈 얼굴로 신우이는 핏기 없는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새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그 국을 빼앗아 먹은 건 아가씨잖아요. 새언니가 평소에 내 아기 저주했잖아. 빌딩 빼앗아 간다고.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다고.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한 입으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시할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다 어머니가 꾸민 일입니다. 수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닥쳐라 이놈아. 네 마누라가 제 핏줄 죽인 거 감싸기는. 할아버님, 제발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수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 내가 며느리를 미워했다고? 너 지금 이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거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거실 바닥에 쾅 내리치시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할아버지의 호통소리가 천장을 흔들었어요. 그만, 다들 그만해.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저를 똑바로 쏘아보시며 입을 여셨어요. 시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아 너, 빌딩 상속이고 뭐고 다 있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할아버님, 제발 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가문명예에 먹칠한 너를 경찰에 안 넘기는 게 마지막 잡이다. 그것만 알고 떠나. 저는 시할아버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시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시할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렸어요. 할아버님, 그럼 저도 수아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제 아내를 두고 저 혼자 못 있습니다. 뭐? 이놈이? 네가 지금 이 늙은 할애비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제 아내고 제 아이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좋다. 그럼 너도 가. 단, 회사 직책 다 박탈하고 법인카드도 정지시키겠다.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아봐라. 이 늙은이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그때 알게 될 거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가문의 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고 그 자리가 우리 가족의 모든 생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 때문에 남편마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어요. 민준아,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무슨 소리야, 수아야. 너 혼자 어디로 가? 너까지 무너지면 우리 아기는 누가 지켜? 너는 여기서 버텨. 나는 괜찮아. 안 돼, 수아야. 절대 안 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 나오려 했지만 시할아버지의 비서들이 남편을 막았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절규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어요. 밖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매송 칼바람이 외투 한 자락만 걸친 제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저는 임신한 배를 감싸 안고 시댁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에는 비상금 몇 푼만 들어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모텔 방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부른 배를 끌어안았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 못 지켜서 미안해. 새벽 무렵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속옷에는 핏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침대 위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어요. 아가야, 제발 버텨줘. 엄마랑 같이 버텨줘. 제발.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뱃속에서 작은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와 달랐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부어오른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고 봐, 윤혜경. 두고 봐, 강유라. 내 아이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똑같이 돌려줄게.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모텔을 나섰어요.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았어요. 남편이 예전에 회사 일로 곤란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며 명함을 건네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소장님이시죠? 저 강민준 씨 아내 한수아라고 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요. 저를 위한 비밀 조사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합시다. 저는 통화를 끊고 눈 쌓인 골목길을 걸어 나갔어요. 주머니 속에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써서라도 전 진실을 손에 쥘 작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기고 제 결백을 증명하고 무엇보다 뱃속 아이의 미래를 지킬 그 한 가지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외곽의 작은 원룸을 빌려 몸을 숨긴 채 박 소장이 보내오는 보고를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박 소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결정적인 단서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갈게요. 무슨 단서인가요? 와서 직접 보시는 게 빠릅니다. 카드 내역인데 강원도 쪽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박 소장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는 시어머니의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국밥집에서 12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시어머님이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에 친척도 친구도 없어요. 그럼 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 국밥집 근처에 불법 약재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시장 손님이에요. 저는 박 소장의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약재 시장. 그날 미역국에 들어갔던 정체불명의 약초.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시장에. 사모님, 임산부 몸으로 위험합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제 아이를 죽이려 했던 약을 판 사람을 제 두 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박 소장과 그의 부하 직원이 모는 차에 올랐어요. 강원도 산길은 첩첩이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 마을의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어요. 저희는 국밥집 옆 다방에 자리를 잡고 사흘 밤낮을 잠복했습니다. 박 소장이 시장 상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슬쩍슬쩍 정보를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박 소장이 흥분한 얼굴로 다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김영감이라고 산속에 거처가 있답니다. 김영감이요? 전과만 5번이에요. 임산부 약초로 유명한 작자입니다. 강원도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 소장은 부하 직원과 저를 데리고 김영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산비탈 중턱에 자리한 낡은 흙집이었어요. 박 소장이 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안에서 노란 잠바를 걸친 노인이 술병을 든 채 비틀비틀 나왔어요. 누구야, 이 밤중에. 약 살려면 낮에 와. 김영감, 우리가 누군지 알면 술 깨실 거예요. 들어갑시다.
박 소장이 김영감의 멱살을 잡고 흙집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부른 배를 감싸 안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약재 냄새와 막걸리 냄새로 코를 찔렀어요. 김영감, 2달 전에 서울에서 온 사모님 한 분 기억나시오? 50대 초반, 명품 코트, 진주 목걸이. 모르겠는데? 손님이 한둘이어야지. 영감님, 똑똑히 보세요. 그 약 때문에 제 시누이가 아이를 잃었어요. 저도 죽을 뻔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사진을 영감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김영감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어두운 호롱불 아래에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사모님이라면 얼마 받았소? 5천만 원 현금으로. 무슨 약 팔았소? 임산부한테 들어가면 자궁이 수축돼서 애가 떨어지는 약초요. 산모는 살아도 애는 못 살리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죽이려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 약을 사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김영감의 입을 통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영감, 작업장 입구에 카메라 달려있던데 녹화 기록 다 살아있겠지?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살려만 주고. 박 소장은 김영감의 작업장 입구에 달린 낡은 방범 카메라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뜯어냈어요. 서울로 돌아온 박 소장은 영상복원 전문가에게 그 하드디스크를 맡겼습니다. 이틀 만에 복원된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김영감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뭐라 속삭이는 장면이 또렷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의 입이 카메라 앞에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깨끗하게 흔적 없이 치워주세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시댁 주변에 깔아놓은 정보원을 통해 들어온 보고였습니다. 시누이는 안방의 화장대 앞에 앉아 새 명품 시계를 손목에 채워보고 있었어요. 유라야, 이 애미가 너한테 빌딩 갖다 바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엄마, 그 미친년 얼굴 봤어? 길거리에 내쫓길 때 아주 죽을 상이더라. 커지꼴로 어디서 얼어 죽고 있겠지. 어디 길바닥에서 애 낳다가 둘 다 뒤져버려라. 빌딩만 우리 거 되면 그년이고 그년 새끼고 알게 뭐야. 엄마 최고야. 저는 박 소장이 녹음해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원룸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수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준아, 어떻게 알고 왔어? 따라오는 사람 없었어? 박 소장님이 알려주셨어. 위치 추적 다 따돌리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을 안으로 들이고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김영감의 자백 영상, 시어머니의 약재거래 CCTV, 통화 녹음 파일까지. 남편이 그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남편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내 자식을, 내 마누라를 어떻게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남편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컵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수아야, 나 이제 어머니랑 동생 핏줄도 모두 다 끊을 거야. 둘 다 똑같이 갚아줄 거다. 한 번에. 회복 못하게. 민준아, 들어봐. 한꺼번에 끝내려면 판을 더 키워야 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나랑 헤어진 척해.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안심시키고 그 안에서 모든 동태를 나한테 알려줘. 우리 둘이 짜고 한 방에 끝내자.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남편은 그날 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며느리를 끊어내겠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연기는 박 소장이 몰래 심어둔 카메라를 통해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변심을 진심으로 믿고 남편을 다시 품 안에 거두어 들이셨어요.
며칠 뒤 남편의 정보망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팔순잔치가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를 새로운 빌딩 상속자로 공식 발표할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그날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호텔 측에 미리 손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가장 큰 출력으로 세팅해 두겠습니다. 친척들, 정재계 인사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어머니 가면을 벗겨드릴 거예요. 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일주일 전 모텔에서 떨고 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제 모습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검사처럼 결연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대연회장 입구에 도착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묵직한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문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황금빛 광채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가문의 친척들과 정재계 인사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원형 테이블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상석 단상에는 시할아버지께서 짙은 자색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그 옆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빳빳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밤 시누이의 새로운 상속자 공식 발표를 위한 봉투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할아버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건넸어요. 이어 시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받아드셨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 팔순에 와줘서 고맙구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시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시누이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대연회장이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양쪽 문이 거센 소리와 함께 활짝 열어젖혔어요. 음악 소리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어요.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인연이 그 어딜 감히? 엄마, 전현이 왜 여기 있어? 전현이 왜? 누가 없어요? 전현 내쫓아요. 경비원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휘저었습니다. 호텔 경비원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순간 단상 위로 누군가가 뛰어 올라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잠깐, 모두 잠깐 멈추세요. 남편이 시할아버지의 마이크를 빼앗듯이 받아들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단상 위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문의 썩어빠진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니? 내려와. 어머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거기 그대로. 남편이 손짓을 하자 연회장 정면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박 소장이 미리 호텔 음향실에 세팅해둔 시스템을 통해 김영감의 흙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김영감에게 두툼한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어서 시어머니의 입이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연회장 스피커가 그 음성을 우렁차게 토해냈어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깨끗하게 흔적 없이 지워주세요. 연회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친척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있었어요. 저거 초작이야. 합성한 거라고요?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다고. 남편이 2번째 손짓을 하자 이번에는 녹취 음원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가사 도우미 박 씨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연회장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박 씨, 1억이에요.
그냥 며느리가 부엌에서 가루 타는 거 봤다고만 해주면 돼. 평생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사모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친척들의 비명과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떨리며 마이크 쪽을 향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들고 계시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단상 바닥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윤혜경, 이년이 정령? 네가 사람이야? 네가 애미냐고? 어떻게 며느리 뱃속 아이를 죽이려 들어? 시할아버지의 호통이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님, 그날 그 미역국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국을 빼앗아 드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아가씨였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신우이를 향했어요. 신우이는 의자에 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어 자기 아이를 잃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순간에 까발려진 거예요. 아니야. 새언니가 탄 거야. 새언니가 탄 거라고. 아가씨, 그 영상 다시 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사오신 약재예요. 어머님이. 엄마, 엄마가 그 미역국 사모한테 좋은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그 국을 며느리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나한테 떠넘기지 마. 신우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풀썩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쓰러진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시할아버지의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요. 비켜! 이 짐승 같은 년! 내 다리에서 손 떼! 시할아버지께서 지팡이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후려치셨어요. 시어머니가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는 호텔 경호원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셨어요. 이 두 년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 그리고 내일 당장 호적 정리할 거다. 내 핏줄에서 영원히 파버려. 호텔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뭐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친척들의 야유와 욕설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정신을 잃은 신우이도 들것에 실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정막에 휩싸였어요. 저는 무거운 배를 감싸 안고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오시더니 제 앞에서 두 무릎을 꺾으셨어요. 수아야, 이 늙은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날 한겨울에 너를 거리로 내쫓고 그 뱃속 핏덩이 하나 못 지켜준 이 못난 하르비를 용서해다오. 남편이 시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저는 시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친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 뒤 저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직접 알아보신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저는 수많은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분만실에서 함께 해주었어요. 수아야,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민준아, 나 너무 아파. 사랑한다, 수아야. 정말 사랑한다고.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핏덩이 같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그동안 견뎌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할아버지께서 산후조리원 병실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시할아버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시며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수아야, 우리 손주 100일 잔치날에 맞춰서 그 빌딩명이 너한테다 넘겨주마. 할아버님, 그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 아니야. 원래 네 거였어. 그동안 늦어서 미안했다. 내 직접 변호사한테 다 지시해뒀어. 명의 이전 서류 100일까지 깔끔하게 끝낼 거다.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시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한 일상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도 이른 것이었음을
저는 그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가까워오던 어느 늦은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시할아버지와 미리 약속한 대로 빌딩 명의 이전 최종 도장을 찍기 위한 변호사 사무실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할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아야, 할아버님 아직 연락 없으셔? 음, 1시간 전에 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전화도 안 받으시네. 비서한테 한번 걸어볼게. 남편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도 1시간째 시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어요. 저는 까닭 모를 불안에 휴대폰을 손에 꾹 쥐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30분이 더 흐른 뒤 시댁본부의 가정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에요? 차분히 말씀하세요. 서재 의자에 앉으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숨을 안 쉬세요.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거실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시할아버지의 부고는 그렇게 청천벽력처럼 우리 가족에게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밤사이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그대로 의자에 기대신 채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데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으셨다는 의사의 설명이 뒤따랐지만 저는 그 말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사흘 내내 흰 국화로 가득했습니다. 시할아버지 회사 임직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쪽에 앉아 시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시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뵈었던 그날처럼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장례 둘째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빈소 입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저는 두 손에 들고 있던 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최고급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까지 차고 있었고 시누이는 손에 검은 손수건을 쥐고 흐느끼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적에서 영구입하였던 두 사람이 너무도 뻔뻔한 얼굴로 빈소에 발을 들인 거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동생,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민준아, 그래도 내가 너를 낳은 애미고 회장님은 우리 시아버지셨다. 마지막 하시는 길 파드려야 하지 않겠니? 오빠, 우리 할아버지신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빈소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빈소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2번 올리셨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일제히 쏠렸어요. 아버님, 이 못난 며느리가 뒤늦게 와서 죄송해요. 마지막 하시는 길에 절 한번 올립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통곡을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또 다른 함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시할아버지의 자택 거실에서 곧바로 유산상속 회의가 열렸어요. 가문의 고문 변호사와 친척 어른들이 자리한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명의 낯선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변호사는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40대 사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경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조태성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가 가죽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에는 공증도장까지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기 직전에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님께서는 빌딩 명의를 저한테 넘기시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던 길이셨어요. 사모님, 진정하시고 일단 유언장 내용부터 들어주십시오. 조 변호사가 봉투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는 며느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상속을 철회하시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강남의 그 빌딩 한 채만큼은
친딸인 시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거 가짜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수아한테 빌딩 넘긴다고 하셨어. 강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필적감정 전문가의 감정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필적감정서와 공중사무소의 발급 기록까지 모든 서류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게 다 아버님 뜻이야. 사회환원이 부담스러우셔서 결국 애미한테 빌딩만큼 넘기신 거다. 새언니, 아쉽겠다. 다 잡은 빌딩 놓쳐서. 저는 무릎 위에 잠든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신우이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내 우리 부부 앞에 내밀었어요. 따라서 이 빌딩과 회장님 자택은 모두 윤혜경 여사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일주일 안에 이 자택에서 짐을 빼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아버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야 법대로 하는 거지. 그동안 이 애미를 그 호텔에서 망신 준 거, 호적까지 파낸 거 다 갚아주마.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품에 안긴 아이를 빤히 들여다봤어요. 신우이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언니, 이제 이 빌딩 진짜 주인은 우리야. 이 핏덩이 데리고 어디 다리 밑에서 동냥이나 하지 그래? 남편이 신우이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제가 그 손을 붙잡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두 모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가짜 유언장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너무도 완벽하게 위조된 그 종이 앞에서 경찰도 법원도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할아버지의 살아생전 쓰시던 서재로 들어갔어요. 원목 책상 위에는 시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손때 묻혀가며 쓰시던 만년필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남편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섰습니다. 남편의 두 손에는 시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수아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분명히 흔적을 남겨두셨을 거야. 음,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해서 이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는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칠 거야. 박 소장님, 다시 부르자. 다시 한번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집어 넣어야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시할아버지의 다이어리를 한 권씩 꺼내 쌓아 올렸어요. 수십 년치의 일기와 메모가 빼곡히 적힌 다이어리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 첫 권을 손에 들고 한 장씩 천천히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재 창밖으로 늦은 봄밤의 별들이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잠든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다이어리의 글자를 한자 한자 눈으로 더듬어 갔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남겨놓으셨을 만한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저와 남편의 두 번째 싸움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속권 다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할아버지의 서재에 매일 밤 틀어박혀 수십 년치의 다이어리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잉크가 살짝 번진 글씨, 한쪽 귀퉁이를 접어둔 페이지, 군데군데 그어진 빨간 줄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다이어리 분석에 매달려 있었어요. 20권째 다이어리를 펼치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수아야, 이것 좀 봐봐. 이거 이상해. 왜? 뭐가 보여?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똑같은 표시가 있어. 이 빨간 동그라미. 저는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치의 다이어리에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글자가 뭐야? 자, 자석? 자석은 아니고, 잠깐, 이거 은행 이름 약자 같은데? 남편이 다이어리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잠든 아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열고 한참 검색하더니 제 쪽으로 화면을 돌렸어요. 자성은행, 강남 본점에 사설 VIP 금고가 있는데야. 거기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 VIP 회원 정기 방문일이고. 가보자. 지금 당장 가보자. 다음날 아침 저희 부부는 박 수장과 함께 자성은행 강남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VIP 금고실로 안내받은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시할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안경을 쓴 금고 담당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금고는 본인 생체 인식이나 사전 등록된 비밀 코드가 없으면 직계 가족이라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본인 인증을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보안 규정상 사전에 등록된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가족분께 코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도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 소장이 굳은 얼굴로 우리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따로 남기신 물건 없으십니까? 코드일 가능성이 있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시할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있던 제게 직접 건네주셨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회중시계. 뭐? 할아버님이 우리 아이 백일 선물로 주신다고 미리 맡기신 회중시계 있잖아. 스위스제. 그거 어디 뒀더라? 집으로 달려간 저는 안방 화장대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묵직한 은빛 회중시계가 곱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내 뒤집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미세하게 각인된 작은 영문자와 숫자 조합이 한낮의 햇살에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박 소장과 함께 다시 자성은행으로 돌아간 저는 금고 담당 직원에게 회중시계 뒷면의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이 단말기에 코드를 차근차근 입력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두꺼운 강철 금고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가죽 케이스에 담긴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 한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시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진짜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곧장 거실 텔레비전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시할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영상 속 시할아버지는 서재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계셨어요. 영상 좌측 상단에는 팔순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의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민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너희 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요즘 이 늙은이 심장이 자꾸 시원찮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는 거다. 저는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남편도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윤혜경이 분명 무슨 짓을 꾸밀 거다. 내 그년 뱃속을 알아. 어떤 가짜 유언장을 들이대더라도 절대 믿지 말거라. 진짜는 이 금고 안에 있어. 빌딩이고 자택이고 회사 지분이고 모든 것은 우리 수아와 우리 증손주한테만 간다. 이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뜻이야. 영상이 끝나는 순간 저는 화면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시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아이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준아, 이젠 우리가 끝낼 차례야. 그래, 수아야. 가짜 유언장 만든 그 인간부터 잡자. 저희는 그 길로 박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표적은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낸 위조 브로커였습니다. 박 소장은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 브로커의 행방을 캐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박 소장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님, 그 작자 도박 빚에 쫓겨서 밀항 준비 중입니다. 인천 외곽 폐창고에 숨어 있어요. 가요. 지금 당장 가요. 박 소장과 그의 부하 직원,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는 인천 외곽의 황량한 부둣가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이자 짐을 꾸리던 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대 빠졌어요. 40대 후반의 헬스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살려주세요.
박 수장이 사내의 멱살을 잡고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남편이 그 옆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사내를 노려봤습니다. 박철수, 너지? 윤혜경한테 가짜 유언장 만들어준 놈. 뭐로? 잘못 보셨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 봉투를 주고받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시댁 주변에 깔아두었던 정보원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사내의 멱살을 더 거칠게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잘 들어. 너 지금 도박빚 때문에 누구한테 쫓기고 있냐? 그게 무슨... 그 형님들이 너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던데. 우리가 가르쳐 줄까? 내가 너 경찰한테 넘기기 전에 그 형님들한테 먼저 넘겨줄게. 사내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양쪽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내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다 말할게요. 다 말할 테니까 제발. 종이, 펜, 자술서부터 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내는 박 소장이 내민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자필 자술서를 써내려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것, 매수한 가짜 공증인의 이름과 필적 감정사의 신상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사내가 마지막에 빨간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꾹 눌렀어요. 남편이 사내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로 걸려온 통화 녹음 파일이 5개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박 사장, 그 종이는 완벽해야 해요. 며느리년 변호사들이 들이대도 흠 못 잡게.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공증인 입까지 다 막아놨습니다. 잔금 1억은 일처리 끝나는 즉시 보내드리리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며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범행이 이 통화의 통화 녹음 안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사내의 휴대폰에서 모든 통화 파일과 문자 기록을 그대로 옮겨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거실 식탁 위의 모든 증거물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브로커의 자술서, 통화 녹음 파일, 시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그리고 시할아버지의 영상 메시지가 담긴 USB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두툼한 서류 가방 안에 차곡차곡 담겼어요. 남편이 가방을 잠그며 박 소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소장님, 형사들 미리 대기시켜 주세요. 내일 저녁 강남 그 레스토랑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력반에 미리 다 말해뒀어요. 빌딩 명의 이전 강제 집행 하루 전이에요. 어머님이 분명히 거기서 자축하실 거예요. 다음날 박 소장이 정보원을 통해 가져온 소식은 정확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상속승소 자축 파티를 벌이기로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깊숙이 진짜 유언장을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잠든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마지막 한 번만. 거울 앞에서 검은 코트의 깃을 단정하게 여민 저는 거울 속 제 눈동자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손에 꼭 쥐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1층 로비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코트 안주머니에 진짜 유언장을 품고 한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쥔 채 2층 VIP 룸을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고 한 발짝 뒤에는 박 소장과 강력반 형사 2명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어요. VIP룸 앞에 도착한 저는 한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 대신 단단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그대로 거칠게 밀어 열었어요. 순간 룸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분홍색 샴페인이 잔에 가득 따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의자 깊숙이 기대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손목에 새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어떻게 알고 여길 들어와? 누가 들여보냈어?
저는 두 사람의 발악을 무시한 채 식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식탁 한가운데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브로커의 자술서, 시할아버지의 진짜 자필 유언장,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식탁 위로 흩어졌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또 무슨 가짜를 만들어 왔니? 너희들 솜씨 한번 대단하구나. 남편이 식탁 옆에 태블릿을 세우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거실 의자에 앉으신 시할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한순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윤혜경, 너 이 영상 보고 있지? 네 뱃속 다 알고 있다고 했잖냐. 빌딩이고 자택이고 모두 우리 수학 거다.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 수학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에 쏟아졌습니다. 시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 앉았어요. 이어 박 소장이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와 위조 브로커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금 1억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그 또렷한 음성이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순간 VIP룸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강력반 형사 2명이 들이닥쳤어요. 그 뒤로 정복 차림의 경찰관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거머쥐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윤혜경 씨, 사무소 위조와 거액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손 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러는 거야? 형사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 비정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다 유라가 시킨 거야. 천연이 빌딩 갖고 싶어서 시켰다고. 엄마, 미쳤어? 엄마가 다 했잖아. 엄마가 다 한 거잖아. 또 다른 형사가 시누이의 손목에도 수갑을 채웠어요. 시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거머쥐었습니다. 두 모녀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머리채를 잡은 채 서로에게 침을 뱉으며 끌려나갔어요. 수사대 형사들이 부패한 조 변호사 사무실에도 같은 시각 들이닥쳐 그 작자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식탁 옆에 선 채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저를 며느리라며 끌어안던 손, 한때는 새언니라며 살갑게 웃던 입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잘려나가 버렸어요. 레스토랑 1층 출입구 앞에는 어느새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프레시가 사방에서 어지럽게 터졌어요.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두 모녀를 향해 카메라가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저 망할 년이 다 시킨 거예요. 저 유라 년이. 내 딸이 머리 굴려서 다 한 일이라고요. 미친놈이네요.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떠넘겨? 엄마가 강원도까지 가서 그 약 사왔잖아, 엄마가.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도 서로의 머리채를 한 번 더 잡고 늘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발길질로 후려쳤습니다. 그 추악한 모녀 싸움은 이튿날 모든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몇 달 뒤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형량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윤혜경에게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유라에게 공동정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태성에게 사무소 위조 가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 채 입술을 씹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같은 교도소 안에서도 영원히 마주칠 일이 없는 차가운 독방에 각각 격리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남등기소 창구 앞에 서서 두툼한 등기부 등본 한 장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빌딩의 소유자란에 한수아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고생했어.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민준아, 우리 진짜 끝난 거 맞지? 정말 끝난 거 맞겠지?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셋만 남았어. 본가 저택은 처분하자. 거기 흔적 단 한 줄도 남기기 싫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시할아버지께서 영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메아리쳤습니다. 빌딩이고 자택이고 모두 우리 수학 거다. 이제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새로 단장한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시할아버지의 본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의 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황금빛 노을을 머금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식탁에 차려냈어요. 하얀 그릇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한때는 끔찍한 기억이 서린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한 끼였어요. 수아야, 어서 와. 천천히 먹어. 잘 먹을게. 저는 한 숟갈을 떠서 천천히 입에 가져갔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무거운 응어리가 그 한 모금에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식탁 옆 아기 의자에서 우리 아이가 손을 까딱이며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의 작은 발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이의 큰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남편이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포개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할아버지의 사진 속 환한 미소가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희 세 식구의 길고도 길었던 겨울이 그렇게 마침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칼끝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한수아는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겨울 거리로 내쫓긴 그 새벽, 뱃속 아이의 작은 태동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섰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냈죠. 아기는 결국 제 손으로 무덤을 파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와 거짓도 끝내 이겨낸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도 작은 위로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